지금 매물량에 대한 이야기도 참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데, 자, 봐라. 지금 쌓여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정리가 되겠냐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매물은 이렇게 쌓여있는데 급하지 않은 매물이고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후자라고 생각해요. 매물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난 무조건 팔아야 돼. 급해 이런 매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격을 전시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팔 생각 있으니까 이 정도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해서 전시해 놓는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사장님들 이런 물건 브리핑도 안 해요. 그리고 광고도 안 해. 네이버 부동산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광고하고 하는 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에 나온 애들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많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막 급해서 뭐 매물이 넘쳐난다라고는 못해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서 제가 사장님 요새 매물 많아요? 그러면 매물은 많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 게 좀 있어요? 금매 좀 있어요? 금매는 없어. 금매는 없어. 실제 거래 가능한 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능한 것도 몇 개 있어. 근데 많지는 않아. 급한 사람이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25년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33,000이면 사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서울의 그 거래량을 보면 5만 정도가 돼요. 5만 정도 됐을 때 거래량이 입주 물량이 33,000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필요 거래량이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얘가 그만큼 미치냐 미치지 못하냐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거래할 양이 요만큼 있는데 공급되는 양이 있으면 공급되는 물량은 다 이동수를 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기존의 집을 팔고 와야 되니까 기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동수를 끼는 거고 전월세 들어오시는 사람들도 본인의 집을 팔고 여기 전월세 들어오는 거니까 이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으로 잡혀 있는 이 입주 물량은 다 이동수를 끼고 있는 물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 정도가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3만 건 정도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기존 구축이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준신축들에서 나오는 이사 물량이나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지금 막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26년, 27년, 28년, 29년이라는 거죠. 이때가 좀 적잖아요. 만 세대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2000년부터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적습니다. 좀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네.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 입주 물량으로 잡혀서 나중에 분양이 되면서 여기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늘어나도 예전만큼 이렇게 막 많아지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일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올해 꼭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너무 관망세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후에 공급 물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동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게 밑에서 받쳐주는 가격이 딱 버텨주고 있고 그게 계속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는 게 보여. 그럼 매매가 이제 점점 이렇게 갭이 줄어들 텐데 급한 사람 아니고는 얘가 받쳐주니까 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 생각해서 매물을 더 급하게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매매가가 흔들리려고 하면 그걸 막아준 효과가 있을 거고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2, 3년 이상 쌓이면 그게 에너지가 형성돼서 결국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당장 같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먼저 올라서 받쳐주면 이제 전세 살던 사람이 매매로 갈아타려고 했을 때 그 전세가율이 있잖아요. 그 갭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 이 수요가 많이 움직이지 당장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마음이 매도하는 사람이 더 급하지 않아요. 본인이 집주인이어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전세가 계속 올라와주고 사실은 지난 2, 3년간에 역전세가 많이 나서 정말 죽어난 사람들 많았어요. 집주인분들 중에. 근데 올해부터는 다들 얼굴이 폈어. 왜 그런 줄 아시죠? 네. 역전세 시장은 끝났고 이제 그동안 역전세에 내가 막으려고 넣어놨던 돈들을 올해부터는 회수하는 시기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나 이제 집주인분들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애들을 역전세 때문에 막 내주느라 힘들었던 돈을 이제 회수해서 대출로 만약에 막았다. 그럼 대출을 갚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없었다? 그럼 그걸 쌓아놓고 본인이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현금력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도 적고 역전세도 없고 현금력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매매가 더 흔들리긴 쉽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신축을 선호하고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지 좋은 신축이 뭐 마피가 떠 있거나 입지 좋은 신축이 많이
가격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을 수 있어서 그게 짧으면 올해 올해 가을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반기에는 그냥 횡보, 행보. 하반기에는 전세가는 더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 하반기에도 저는 강보합? 상보, 하보네. 어떻게 보면. 네네.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약보합은 좀 떨어지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보합을 유지하는 거고 강보합은 조금 올라가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는 건데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부동산의 이 경제 실물 경제랑 조금 따로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핫하게 물론 핫하게 갈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일부 애들만 그렇게 갈 거고 전체적인 갑작스런 이런 상승장 막 그 뜨거운 화랑장이 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좀 약간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을 위한 준비 단계? 그렇죠. 그리고 완전 저점에 들어가기는 어렵더라도 올해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기회 단지들이나 시기가 충분히 저는 올해 안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올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눈이 있어요. 반짝반짝 하셨군요. 역전세도 이제 다 정리되셨고, 이제 다 회수했고, 이제 오늘부터 한다. 올해부터 이제 회수하면 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으니 다 죽었어, 이제. 아이 뭐 내가 다 살 거야. 다 아니, 내 그- 거야. 근데 아직 12%안 풀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만약에 올해 그런 분위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중간에 잠깐 변수가 터져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그런 급한 사람이 한두 개의 매물이 나오는데 정말 좋은 게 나왔다. 그럼 솔직히 전 12% 내고도 살 것 같아. 여러분, 눈빛을 보십시오. 지금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지금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아니 어. 근데 진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빠지고 갈지 아닐지를 확인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정권도 불안정하고 예. 지금 어쨌든 트럼프도 돼서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고 뭐 그래서 관세니 뭐니 막 지금.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 변수가 많은데 굳이 내가 앞장서서 내가 뭐 앞에 나갈 필요 없잖아요. 확인하고 대신에 이런 물건으로 쭉 보면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딱 보면 어느 가격 이상으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가격들이 있거든요. 단지마다. 근데 정말 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밑으로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게 그 가격이 2022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었던 가격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메리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급한 사람이라서 변수가 터져서 좀 분위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막 가격이 확 빠지진 않았지만 어느 한두 사람이 급해서 지금 타고 있는 하락세의 가격보다 더 밑으로 저점을 찍어주는 그거에 한두 개 나왔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국외 변수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뇌속까지 저희가 꺼내볼 수는 없으니까. 특이하죠, 좀. 국내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어쨌든 정치 지도자. 그쵸. 이슈. 내년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올해. 올해가 올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온다. 그가 온다. 네. 그러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담아놓겠죠. 이 팔 거는 솔직히 여태까지 팔 걸 안 팔았으면 그건 못 파는 거야. 지금 23년도 거래 많이 될 때, 24년도 거래 많이 됐을 때 그때 팔 만한 거 거의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정말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쭉저기 같은 물건들 내가 갖고 있기 어려운 세금 먹는 하마 같은 애들은 털었어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도 못 털었다 그러면 답이 없어. 이젠 진짜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거래량이 지금 확 올해 살아날 거냐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실거주자들의 그런 거래량만 좀 늘어날 거지 이게 확 또 거래량이 늘어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그분이 온다. 무슨 볼드모트처럼 그분이 온다라고 하면 보유세를 견딜 만한 현금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담아놓으면 가격은 뭐 말 안 해도 갈 거니까 좋은 거는. 지금으로 다 뜯어갈 건데. 세금으로 뜯어가도 막판에 이렇게 핑퐁 현상이 있잖아요. 누른 만큼 확 튈 테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올해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의 키워드는 초양극화예요. 초양극화. 이제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고 있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노려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유세를 버텼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집이 여기에 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랑은 좀 다른 세대가 되고 다른 물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층이 또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국토보유세.
야. 토지 국유화 아니에요? 토지 국유화? 이제 그걸 버티면 어쨌든 이제 그 한 레벨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체력 향상이 된다. 근데 국토 보유세를 내고 토지가 국유화 돼도 중국도 봐요. 중국 그렇잖아요. 이렇게 났죠,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됐지. 중국은 선호도 높고 좋은 애들은 임대만 줘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거기 학군 좋고 인맥할 수 있는 데는 땅 뭐 그 정말 원룸 같은 그게 막 거래하고 임대 놓는 데만 몇 억씩 막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좁혀놓고 거기에 벌어질 게 뒤처지면서 벌어질 거냐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질 거냐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질 만한 걸로 내가 어떻게든 진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오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야겠네. 없으면 사야지. 없으면. 근데 능력 안 되는데 지금 사면 영끌하면 그냥 경매로 넘어가요. 본인 집이 보유세 못 버티고 이러면 난리 날 거예요. 영끌했는데 막 국토보유세 막 맞아. 죽어나는 거지 이제. 그걸로 이제 뭐 기본소득세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조금만 떼가지 않을 거거든요. 많이 떼갈 거거든요. 많이 돼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역전세에 났던 물건들이 올해부터 이렇게 회수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로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현금을 예비를 둬야 되기 때문에. 국토보유세 낼 준비하고. 미리 왜냐면 안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똘똘한 애를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 산다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또 이렇게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봤는데 네. 100억 이상에 가진 자산가들을 좀 만났는데 네. 그분들은 1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세금밖에 고민을 안 해요.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고 줄이기 위한 노력과 그 방향성을 고민하려고 다들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보니까 해외로 옮길 사람들 많이 옮겼더라고요. 준비하는 겁니까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우선 팔려야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맨날 나보 너는 현금을 안 갖고 있고 다 부동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가 현금도 안 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한테 맨날 나보고 그런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저보고 주식 공부랑 이런 걸 좀 더 해가지고 현금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 같은 거. 뭐 해외 주식도 하고 있고 솔직히 뭐 달러도 조금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재미로 조금 하는 거지. 정말 전문적으로 부동산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부동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좀 퍼뜨려라. 그래서 이번에 다들 보니까 해외로 자산 이제 옮기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정말 사부작 많이 옮기셨더라고요. 세금이 이렇게 국내에 높아져 버리면 그게 브라질이었나 어느 나라였나? 자산가들이 다 나갔잖아요. 해외로 들고 나갔잖아요. 세금 너무 많이 뜯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전후에 있는 자산가들은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해외 이민도 고민 많이 하고 자산 자체를 해외로 옮기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뭐 빌딩을 3개 아들한테 뭐 사줬네 어쨌네 뭐 이렇게 원래 하나 살려고 했는데 미국도 지금 부동산이 많이 안 좋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 살 돈으로 3개 사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뭐 모기지가 뭐 7% 8% 얘기 나오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공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건물 이외에는 공실이 그렇게 많대요. 트럼프는 공실이 없대요. 당연하지.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한테 이제 이렇게 그쵸. 해야 되는데 트럼프 건물엔 공실이 없지. 그러니까 원래 건물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건물값이 많이 떨어져서 건물 3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외로 자산을 이전한다 말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많이 만나보니까. 뭐 달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제 통장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비트코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좀 안 내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